19장에 이제 정신증에 대한 비혼의 연구에서 어떤 이제 비혼이 그 상상 속의 쌍둥이란 말을 했는데, 이것은 치료자 대신 사용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인 환상 안에 간직하고 있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쌍둥이에요. 현실화되지 않은 거죠. 태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렇죠? 어떤 자궁 안에 안에만 있어요. 현실적인 쌍둥이가 아니죠. 그렇죠? 이게 현실화 돼버리면 헷갈리니까 이제 그 안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또 환자가 증오하는 현실을 제거하기 위한 일종의 분열장치입니다. 상대방을 싫어하거나, 그리고 대상에 대한 증오가 있죠. 분열증 환자들은. 그리고 특히 대상에 대한 그 증오는, 그 대상은 청소년들을 보니까요, 경쟁 상대자들이더라고요. 대체로 한 클래스들에 있거나 이렇게 그 경쟁 상대자들. 그리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이성에 대한 혐오감도. 그러니까 그 이제 남학생이나 여학생을 사귀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무가치하거나 우스운 짓거리죠. 그것은 여자 남자를 싫어해서라기보다는 감정 자체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평가절하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를 생각해 보면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 상상 속의 쌍둥이가 자기 자신을 분열시켜요. 현실하고도 분열시키고 대상과도 분열시키는데, 그 분열 구조를 만들어서 자기는 빠지고 그 상상 속의 쌍둥이를 앞세워 가지고 대적하게 만들겠죠. 놀라운 그 방어 기제입니다. 그리고 무기죠. 이걸 깨부수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들로부터 그 방어술을 배워야 합니다. 왜? 그 방어술은 그들이 너무 많이 발달돼서 문제지, 적당히 발달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발달시킬 정도로는 여러분들이 배우십시오. 그 배움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왜? 우리들이 못하는 걸 걔네들이 하니까. 근데 걔네들은 너무 좋은 거를 너무 많이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고착된 게 문제지, 그 방어 기제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환상 능력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놀라운 그 존경스러울 만한 그 선생님들 앞에서 우리는 그 경외심을 갖고 이제 볼 필요가 있죠. 이 놀라운 범인들이 아니니까. 또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말한다면 환자의 통제 아래에 있는 엄마의 젖가슴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 젖가슴을 내 맘대로 요리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굉장한 그런 아이들은요, 그런 게 있어요. 상대방을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그것은 실제 자아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환상 속의 쌍둥이인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것을 동일시하는 거죠. 환상 속에 있는 나와 실제 내가 동일시된 상태여가지고 나는 없어지고 그 환상 속에 나만 살아남죠. 그러니까 대단한 소위 그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아주 초월적이고 신적인 그런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비혼이 얘기하는 것은 해석을 위한 증거로는 뭐가 필요할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전이와 역전이가 있겠죠. 보통 이제 전통적인 정신분석에서 늘 강조했던 게 전이와 역전입니다. 이것을 이제 전이와 역전이도 사람들은, 전이가 발생하지 않고도 역전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처음부터. 전이가 일어나야 역전이가 일어난다고 봤는데, 나같이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종종. 그러니까 전이와 역전이가 별도로 일어난다고 사람들은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별도로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전이가 발생함으로써 내가 자극을 받고 나에 대한 반응으로 역전이가 많이 일어나지, 걔는 가만히 있는데 내 역전이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이와 역전이는 되게 맞물려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늘 보는 것은 환자의 행동과 자유현상. 이제 나랑 본 애가 굉장히 말은 재밌게 하고 뭐 여유 있게 하고 막 그러는데 얼굴은 좀 굳어 있고요. 되게 정신증 환자들 그러잖아요. 얼굴이 굳어 있지 않습니까? 여유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 빨대를 질근질근 계속 씻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행동들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연상 능력이 있는가? 정신분열자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은요, 꿈이 아닙니다. 꿈이 아니에요. 꿈꾸는 능력이 없어요. 진정한 환상 능력이 없어요. 환상을 많이 보는데 환상 능력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신분열자들이 보는 환상은 알파가 아니라 베타 요소예요. 놀랍죠? 정신분열자의 환상, 보통 일반인들이 꾸는 꿈과 그 환상은 일종의 알파 요소로 볼 수 있겠죠. 정서적인 능력이 있어야 꿈을 꾸니까. 근데 정신분열자들이 꿈이라고 가지고 오고 환상이라고 가지고 온 것들은 베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이 아니라 어쩌면 원래는 정서적이었는데 그걸 소화시키지 못해서 굳어버린 화석화된 정서가 자기도 모르게 툭툭툭툭툭 나와버리는 거죠. 분명히 그 환상 조가리들이잖아요. 그 정신분열자들이 하는 것은 연결이 없어요. 링크가 없어요. 단편적인 환상을 얘기해요. 늘 툭툭툭 단편적이지 그 안에 스토리가 없는 거죠. 즉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정감, 정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감정이 교제될 때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감정이 없는 환상의 덩어리인데 그 환상의 원래 환상은 또 감정에서 나오거든요. 모든 이미지는 감정에서 나와요. 이미지는 감정으로 또 저장이 되고, 감정은 이미지로 저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무의식에서 나오는 모든 이미지는 원래는 감정으로 인해서 된다는 얘기죠. 우리 융으로 말하면 이미지들이죠. 근데 정신분석으로 말하면 표상들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표상들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정서적인 경험으로 내 안에 각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융적으로 말하면 대상과의 경험에서도 내 안에 이미지가, 이미지가 형성되지만 원형적인 감정 때문에도 생긴다는 거죠. 꼭 대상과의 경험만이 아니라도. 근데 그 감정을 담아낼 그릇이 뭐냐? 이미지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감정과 정서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로 각인이 되고 그것이 이미지로 각인이 되거나 신체화로 나타나는 거죠. 응? 그런데 그 이미지가 정신분열 환자들한테서 툭툭툭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흔적만 나오는 거지 거기에 스토리가 없단 말이죠. 그 이미지와 이미지 간에 링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들의 단편들인데 그 이미지들은 소위 원래는 정서로 인해서 생겼지만 정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소위 돌로 굳어버린 정서, 그 화석화된 정서. 그래서 내가 그 화석화된 정서다. 그 화석화된 정서는요 마치 그 용암과도 같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그 땅 속에 있는 용암이 그 흘러야 되는데 무게가 이제 화석화됐기 때문에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속에만 그 핵심, 이것은 어찌 보면은요 그, 그 양자 이론에서 그러니까 블랙홀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우주가 탄생할 때 그 탄생의 씨앗이 아주 콩알만한 씨앗이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마치 컴플렉스도 그런 거예요. 컴플렉스도 어찌 보면은 그 원래 정서가 굳어지고 화석화됐지만 쭈그러져서 콩알만한 아주 핵폭탄 같은 정서만이 속에 안고 있다는 거죠. 화석화됐지만 이것이 어느 날 그 약한 부분을 뚫고 나오면은 아주 놀랄만한 폭발력을 발휘해서 용암이 폭발해 버리듯이 우리 컴플렉스가 그런 거라는 거죠. 응? 어쩌면은 물론 이제 그런 종류의 처음에 이제 전혀 어떤 반응하지 않고 있다가 폭발하는 그런 컴플렉스도 있고요. 또 어떤 컴플렉스는 물론 수시로 살짝만 건드려도 폭발하는 그런 마더 컴플렉스나 파더 컴플렉스나 이런 컴플렉스들은 또 그런 컴플렉스도 물론 있어요. 모든 컴플렉스가 다 그렇게 화석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어떤 그 환상적 이미지는 화석화된 정서 조각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종의 것은 베타 요소라는 거 베타 원정서를 담고 있는 감각적인 자료로 보인다는 거죠. 전혀 어떤 정서적인 자료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제 정신분열 환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연구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신증 환자의 호전에 따른 공포가 있어요. 자, 이 아이들은 이제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정신분열증이 있거나 정신분열증과 비슷한 자폐적 성향, 그렇죠?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치료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가 세워놓은 세계관이 무너질 것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관, 사고적인 거, 그리고 모든 생각들, 관계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자기가 있어야 안전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정신증 있는 환자들은 혼자 고독하게 그 내팽개쳐진 경험이 있어요. 대체로는. 그러니까 부모가 어릴 때 돌보지 않았거나 부모가 아파서 돌보지 않았거나 부모가 직장생활 때문에 그 얘 혼자만 놔두고 오랫동안 방치를 했거나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부모는 모를 수 있잖아요. 말 안 하니까. 모르는데 저녁 내내 얘가 혼자 막 끙끙 앓으면서도 말도 못하고 있는 혼자만의 고독이 너무 오래됐거나 이 아이들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치료된 것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왜? 자기 세계가 무너진 것에 대한 그것은 이 공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포예요. 그것은 마치 온 세계가 뒤집어지는 공포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공포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두려움 정도가 아니에요. 정신이 내가 지난번 그랬죠.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 정신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파편 조각에 매달려 있다고. 굉장히 빈약하고 연약한 정신의 조각, 한 조각에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각이 날아가 봐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우리는 이쪽이 날아가면 저쪽에도 의지하고 자아가 망가지면 그림자한테도 의지하고 페르소나한테도 의지해요. 그렇죠? 근데 얘들은 지극히 작은 그 정신의 파편 조각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깨져버리면 공중분해되는 거죠. 누구나 어떤 새로운 계획, 새로운 세계를 가야 될 때가 왔는데 안 그려질 때 굉장히 공포스러운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기다리지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다릴 여유도 없고 힘도 없고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원리를 아는 게 좋다. 그래서 정신증적 환자는 편집 분열 자리에 있죠, 늘. 그런데 우울 자리로 갈 때 불안한 거예요. 불안과 공포가 밀려오는 거죠. 그죠? 편집 분열 자리에 있을 때는 편집은 어느 하나에 매달리면 되고, 분열은 두 개 쪼개가지고 아무 쪽에나 있으면 되니까, 응? 굉장히 편한데, 이것이 이쪽도 가능하고 이쪽도 가능하면 이제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외골수적인 사고가 불안한 거는 자기 기준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계속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의 원리, 하나의 기준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이쪽도 저쪽도를 보기 위한 연습이에요. 그 연습이에요. 이 공부가. 양쪽을 보는 연습에 계속 끊임없이 양쪽을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러면 갈등이 생기죠. 그리고 긴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는데 바로 이 순간 내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고 그것은 언제나 바뀔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선택이지 절대적인 선택은 없다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것이 영원하거나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담자들한테 이래봐라, 저래봐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그 부모님 잠깐 오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 게, 최소한 2, 3년을 가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돈 벌겠어요? 뭐 솔직한 거예요. 난 모르겠다 지금. 심한가요? 심하고 안 심하고 차원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이고 다 잘합니다.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지 문제 있는 아이는 아닙니다.
방식을 특별하게 사고하고 특별하게 자기 길을 개척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서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교해 가지고 중간만큼이라도 가라. 아니면 그보다 좀 잘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 아이 식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상담하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뭐예요?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되죠. 이 아이 식으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응? 근데 이 아이 식인데 본인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먹히는 이제 이런 식을 찾아야 되겠죠. 자기 식으로만 못 사니까. 그러나 이 아이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지 다른 사람에 맞춰서 네가 최소한 이 정도 해야지 이런 기준은 항상 아이를 망가뜨리고 병들게 한다는 거죠. 이 아이 중심으로 세상을 끌어가야지 세상 중심으로 우리가 맞춰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상담이 세상 중심으로 나를 맞춰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한 개인이 거대한 우주를, 세상과 우주를 끌어당겨야 돼. 왜 끌어당겨야 되느냐? 그래야 살아남아요. 우울적 자리에 있게 되면 정신증 환자들이 우울적 자리에 있게 되면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럴 때 상담을 더 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지켜주고 그 공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때 이제 그 공포에 있을 때 공포를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역전된 알파 기능이 뭐냐? 베타가 알파 요소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알파 요소가 베타 요소로 돼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응? 그것이 그래서 그 그로스타인이 원래 알파 요소가 먼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응? 이제 그로스타인은 계속 그 원정서란 말을 쓰거든요. 그것이 이제 내가 말한 그 화석화된 정서랑 좀 유사한 개념이에요. 원래 정서인 거예요, 원래. 원래 정서적인 게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이제 화석화됐다라고 표현했게 되면은 원래 알파인데 베타가 된 거죠. 근데 그 베타는 알파로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온 얘기는 뭐냐면 베타가 처음이고 알파로 가는 건데 그로스타에는 알파가 있었는데 이제 재기능을 못하니까 역전이 돼가지고 베타로 간 것이 원래 자리인 알파로 가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그 이제 그로스타에는 비온을 이해합니다. 왜? 비온의 제자고 비온에게 오랫동안 분석을 받았는데 자기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재미나죠? 그래서 정신증 환자가 마이너스 K에 기초해서 부정적인 세계를 재구성하는 정신증적 상태다. 자, 이게 뭐냐면 K가 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K가 발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진실을 알려고 하는 열망이에요. K는. 근데 그 정신증적인 환자는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미 진실이니까. 그래서 그 진실을 그 외에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아무리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거 많이 진실이고 이거 아닌 것은 다 틀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똑같은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버린다는 거면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은 없는 거예요. 항상 나는 진실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진실하다 하더라도 순간의 진실을 경험할 뿐이고 그렇죠? 언제든지 나는 거짓에 함몰될 수 있고 또 그렇지만 언제든지 또 진실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그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세계 정신분석 공부한 사람들이 자기 세계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만 방자한 거죠. 저를 비롯해서 마치 그 자기 얘기가 다 진실이고 최고의 학문이고 최고의 이론인 것처럼 움직이려고 하질 않죠. 역전. 그는 전부 진실을 거부하는 마이너스 K인 거죠. 진실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게 뭐냐? 오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만. 진실을 거부하는 것. 이게 오만 방자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만이란 말, arrogance. 이 말이 굉장히 그 부정적 정서 내지는 어떤 심리적인 태도,
쓸 때 많이 써요. 비연이 오만이란 말을. 거만하고 다르고 자만하고도 다르잖아요. 굉장히 오만하다는 얘기는 정신증적인 사고자에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증 환자들 오면은 이거 굉장히 자만한 것 같으면서도 불안함이 있고요. 그 안에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혼란스러워하고요. 그래서 이 오만이라는 표현이 참 가까워요. 그 정신증 환자의 그 상태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그런다고 그렇게 거만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 거만한 사람은 또 공포가 없잖아요. 근데 또 이 사람들은 또 불안과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응? 그래서 오만이 정신증 환자 집단에 있는 호기심. 참 뭘 많이 알고 싶어 하죠. 오만. 어리석음의 증후군이다. 이 오만은. 이거 하나 하면서 오전을 다 보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책을 볼까요? 거기 300페이지를 보면 상상 속의 쌍둥이 있죠? 1950년도에 쓴 그 상상 속의 쌍둥이라는 논문에서 우리는 충실한 클라인 학파로서의 비혼을 본다. 클라인 학파가 멜라니 클라인이 환상 속의 엄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제 엄마가 박해적인 엄마를 좋은 엄마로 바꾼다는 거죠, 아이는. 근데 그 좋은 엄마는 자기가 만들어낸 일종의 환상 속의 엄마인 거죠. 그리고 현실 속의 엄마는 나쁜 엄마거나 계모야. 그리고 진짜 엄마는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로 삼고 아이가 견딘다는 거죠. 응? 진짜 엄마는 올 거다. 나를 보살펴준 사람 분명히 엄마가 올 거다. 이 나쁜 엄마가 아닌. 이제 그런 굉장히 그 아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어 기제고 생명력이죠. 그래서 그때 아이가 만들어낸 환상은 어떤 분열적인 환상이 아니라 판타스라 그래가지고 PH를 썼어요. 단어 자체를 멜라니 클라인은 따로 썼습니다. 보통 판타시 할 때는 F를 쓰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아이가 만들어낸 긍정적인 엄마상, 이것은 융이 말하면은 긍정적인 엄마 원형이겠죠. 융의 그 이론 이제 용어로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만들어낸 그 엄마는 긍정적인 엄마인데 성인이 돼서도 아이의 그 환상 기제가 그대로 나타나는 게 정신증이에요. 자, 정신증 환자들은 뭐냐? 분명히 자기가 배우고 터득한 게 있으니까 그런 상태로 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언제 터득했느냐? 유아 때 터득한 거예요. 유아기 때. 그 유아기 때 터득한 게 고착화돼 버린 거죠. 그 유아기적 방어 기제가 고착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환상을 만들어내죠.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환상만이 지켜져요. 자기가 스스로 먹을 수 있나요? 밖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나요? 도망갈 수 있나요? 움직일 수 있나요? 걸을 수 있나요? 뛸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오직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환상밖에 없어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 외부 세력을 차단하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그 외부 세력으로부터 만들어낸 대항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기 자신과 그리고 외부 세력에 대항해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긍정적인 대상을 아이는 창조해야만 살아남아요. 놀랍죠? 그 능력이 없으면 아이는 죽을 겁니다, 아마. 좋은 엄마 만나면 안 죽을까요? 안 그래. 나쁜 엄마밖에 없어. 우리 인간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아무리 제 시간에 젖주고 못 주고 해도 아이가 원한 만큼 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엄마가 아니라 아주 나쁜 엄마만 안 된 것도 자랑으로 알아야 돼요.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엄마는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좋은 엄마는 자기가 만들어낸 환상적인 엄마 외에는 없는 거죠. 현실적인 엄마가 어떻게 그 아이의 모든 걸 다 맞춰주겠습니까? 응?
애가 똥 싸고 오줌 싸는 걸 제때 딱 알아가지고 잽싸게 가르친 사람이 엄마 중에 몇 프로나 되겠어. 응? 똥 싸고 오줌 싸면은 적어도 한두 시간 있다 발견한다든가. 그지? 냄새 나면 그때야 발견하지. 아, 잽싸게 그냥 어떻게 해줘. 어떤 엄마는 엔쟁이를 놔도 엄마도 많잖아. 똥은 빨리 냄새 나니까 자기를 위해서 가는 거고, 똥덩어리. 그리고 오줌은 냄새 안 나니까 애가 그냥 엉덩이에 진물이 나든 말든 그냥 놔두는 거고, 그게 엄마지. 그 저녁에 애는 그냥 배고파서 막 난리를 치는데 졸리면 그냥 자는 게 엄마지. 잠 안 자고 기다렸다가 잽싸게 젖물려? 뭐 어떻게 그렇게 해? 얘는 그 당시 아이는 초죽음이죠. 죽음의 공포를 느끼죠. 단 한순간에 먹을 게 채워지지 않으면 공포가 밀려온다는 거야, 아이는. 그 순간 방어기제가 발동하고 자기를 지켜주는 것은 환상적인 대상인 거죠. 응? 그리고 자기가 포근하고 따뜻한 데 있다라고 환상하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스스로 지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의 그 자기를 지키는 방어 기제, 그리고 생존 능력은 굉장히 긍정적인 건데, 그 아이 시기가 벗어나면 잊어먹어야 돼요. 그 기술들을. 그리고 비록 미숙하지만 현실 속에서 이제 그 새로운 기술을 예전에는 이제 환상 속에서 터득한 기술인데 이제는 두세 살이 되면서 현실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이제 터득해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그 두세 살 때 현실을 경험하고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환상과 현실이 구별되기 시작하겠죠. 왜? 가만히 있는 상태는 환상만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가 스스로 가면서부터는 내가 저기 뭐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현실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환상과 현실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 속에서의 새로운 적응 능력을 이제 아이가 스스로 개발을 합니다. 개발하고 또 부모가 환경이 도와줄 때 그 전환기를 잘 넘길 수가 있는데 새로운 거를 터득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없어. 또 새로운 거를 터득하려는데 아버지도 없어. 또 새로운 거를 터득하고 혼자 그러는데 개피 봐. 어디 넘어져가지고 찢어져 버린다든가 어디 빠져버린다든가 이래가지고 공포에 질려. 그러면 얘가 새로운 것을 터득하는 시기에 못 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회귀해서 이제 옛날에 했던 그 자기 방어 본능으로 회귀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달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분석가 대신에 상상 속의 쌍둥이를 사용하는 미로와 같은 피분석자를 특별히 예리하게 관찰하는 관찰자로서의 그의 면모를 본다. 늘 그래서 그 분열증 환자들은 상담의 효과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늘 그 대수롭지 않게 말해요. 그 301쪽의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뭐죠? 분석이 쓸모없다. 늘 그렇게 느껴요. 그 중간쯤 보면은 이제 그 예를 들었는데 비온이 그가 나와의 치료 효과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신경증 환자들은 치료자에게 너무 의존하죠. 대체적으로 치료자에게 많이 의존합니다. 신경증 환자들은. 근데 정신증 환자들은 치료자를 의심하고 평가절하하고 그 치료 효과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거죠. 늘.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 무엇이 오게 하느냐? 진실이에요, 사실은 진실. 실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진실한 모습을 보고 그 진실 안에 있고자 하는 비혼의 말로 하면 우 안에 있으려고 하는 그리고 뭔가 호기심이 아니라 진실을 알려고 하는 K죠. K가 있을 때 와요. 정신증 환자들이 옵니다. 그렇지 않고 가르치려 들은 거나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은 또 판단력이 귀신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신증 환자들은 여기 보시면은 305쪽 보시면은 이제 정신분열증 이론에 대한 언급에서 305쪽 이제 보면은 그게 있죠. 당신에게 환상이었고 꿈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분열증 정신증 환자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꿈을 꿔요, 안 꿔요? 꿈을 안 꿔요. 못 꿔요. 꿈을 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정서적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감정의 능력이 없어요. 감정을 표출할 능력이 없어요.
거기 이제 307쪽 몇째 줄, 즉 환자가 대상으로부터 좀 더 분리되고 더 격별화되고 그리고 과학증이 가는 의미를 더 잘 알게 되는 우울적 자리에 접근할 때 현실을 좀 더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관계도 맺고 그는 자신이 더 나빠진다고 느낀다는 거죠. 왜? 불안하고 이제 스트레스 쌓이니까 사람들하고 관계 맺으면서 다른 말로 하면 비정신적 인격의 힘이 증가함으로써 환자는 뭐죠? 정신증적 인격의 현존에 대해서 최대한의 공포를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비혼이 정신증 환자를 분석하는 자신의 기법이 신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기법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 치료한다는 거고 그리고 어떤 차원에서 이 사람의 심리적인 역동이 이렇게 나오는가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그 원리는 같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신경증과 정신증적인 구별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9쪽 치료법은 뭐 그 원리는 같다고 보지만 비정신적 인격과 정신증적 인격이 구별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경증 환자의 경우 신경증적 인격이 근저에 드러나지 않는 정신증적 인격을 덮고 있다.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게 이제 신경증으로 드러나지만 속에 정신증적 인격을 덮고 있죠. 대부분 많이 그래요. 그래 신경증이 고착화되면 정신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정신증 환자의 경우 정신증적 인격이 또 신경증적 인격을 덮고 있다. 그것은 이제 이제 감정으로 보면 금방 드러나는데 신경증 환자는 정서가 겉으로 표출이 되죠. 그러나 그 속에는 정신증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신증적인 요소는 겉으로 감정 표현이 안 되지만 속에 공포와 불안과 공포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경증적인 요소가 있다. 비유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